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비자 지급 과정의 정보의 선택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보의 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었죠. 선택적 노출, 선택적 주의, 선택적 이해, 선택적 보전. 이게 이제 지급 과정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요. 정부의 선택과 관련된 사례로서, 기존에 이제 하나은행 인쇄 광고를 가지고, 기존 이미지를 좀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노출시킨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조직, 분류와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각적 분류는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 제품 분류에 적용을 하고 이제 광고 자극에서도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지각적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라이제이션, 분류, 그리고 지각적 통합, 인티그레이션, 제품의 색상이나 디자인, 모양 등등을 이제 나타내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각적 통합 현상입니다. 물론 기업 이미지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통합의 원리로서 유사성의 원리라는 게 있고요. 폐쇄성의 원리, 그리고 전경과 배경의 원리. 우리가 이거 심리학 개론 시간에도 다 나왔던 내용이죠.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한 예제가 바로 이거예요. 전경과 배경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흑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배경으로 보면 이 흰 쪽 안쪽에 있는 그림이 뭘로 보이죠? 예, 술잔으로 보이죠. 근데 흰색 바탕을 배경으로 보면 이 검정색 모양을 전경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검정을 바탕색으로 보면 흰색이 두드러져 보이는 전경이고, 흰색이 바탕으로 들어가면 두 사람의 얼굴이 두드러져 보이는 전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경과 배경의 원리고요. 유사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OX, OX, OX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모양들을 처리하냐 하면 같은 것끼리,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묶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X는 또 바로 이렇게 X끼리 묶어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사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바로 이제 폐쇄성의 원리예요. 이 광고도 보면 뭔가 완성을 시키지 않은 채로 술병을 반만 나타낸 그런 사진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반쪽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스스로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폐쇄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 맥주 광고인데 그 상표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부분적으로 가려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거를 완성시켜서 다 인식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에 활용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각의 어떤 분류와 통합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사례를 좀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의 한계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이 지각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각을 하고 어디서부터는 지각을 못하고, 즉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 지각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한역과 하한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JND라고 해서 Just Noticeable Difference, 차이 시각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차이 지각력. 그래서 이 JND가 마케팅에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허쉬사라는 그 초콜릿 만드는 회사가 가격을 4번 인상하는 그 경우와 오히려 무게를 그 초콜릿 패키지에 포장된 상태의 무게를 14번이나 축소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지만 사실은 무게를 조금 줄였다면 초콜릿이 아무래도 좀 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가격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 무게가 조금 줄어든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우리 스낵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새우깡 한 봉지를 우리가 보통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500원이다라고 하면 계속 500원 주고 사 먹는데, 새우깡의 용량을 뭐 10g 줄였다. 그러면 분명히 새우깡이 거기에 한두 개가 적게 들어갈 거예요. 무게가 당연히 줄었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 500원이 돼 있어도 그거는 가격 인상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축소를 하면 안 되겠죠. 그 차이를 모를 만큼만 축소를 하는 거예요. 무게를 줄인다거나 뭐 그런 길이를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그게 바로 JND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웨버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웨버 상수 K라는 게 그 최초의 자극 강도 분의 자극의 증감분, 즉 늘리거나 줄이는 거를 가지고 웨버 상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얼마나 줄였느냐 얼마나 늘렸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그 최초의 자극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죠. 그리고 절대 시격이라는 것도 소비자가 지각할 수 없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할 수 없는 수준. 즉 어디까지는 느낄 수 있는데 그 자극부터는 느낄 수 없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시격과 관련돼서는 어떤 이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떤 자극을 제시할 때 소비자가 지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자극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소비자가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어떤 자극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잠재의식적 지각이다라고 해서 서브리미널 지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식역화 지각, 서브리미널
잠재의식적 지각이다. 절대 식욕 밖의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의식 수준에선 지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영화관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영화관이 그 영사기에 필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 필름과 필름 사이에 이런 팝콘을 먹자, 이트 팝콘, 드링크 코카콜라라는 그 문구를 그 필름과 필름 사이에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하게 삽입을 시켜 놓으면 그냥 그 영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영화를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수준에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지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런데 나중에 영화가 다 끝나고 극장 밖을 나오면서 사람들이 팝콘을 찾고 코카콜라를 사 마시는 그 비율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문구를 집어넣은 필름을 돌렸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의식 수준 이상에서 분명히 지각을 하지 못했는데도 의식하, 식욕하 지각이 분명히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식욕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최소한의 자극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극 크기. 최소한의 자극 크기를 얘기하는데 보통 감각기관은 이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으로 빛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각의 가장 대표적인 자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상을 촛불로 했을 때 맑은 날 밤에 48.27km 떨어진 곳에서 그 떨어진 것에서 그 촛불이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 이상 더 멀어지면 안 보이지만 48.27km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 촛불이 그 정도 거리에서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리 같은 경우는 시계의 초침 소리를 얘기하는데 조용한 곳에서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3.1m 떨어진 거리에서 바로 그 시계의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거기까지 3.1m 떨어진 그 거리까지는. 그다음에 또 맛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을 가지고 2갤론의 물 속에 티스푼 하나를 넣었을 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단맛을 느끼는 것이 확인됐다는 거고요. 냄새 같은 경우 향수죠. 아파트 한 동 정도의 크기에 원액 한 방울을 딱 넣었을 때도 우리는 그 냄새를 어느 정도 느꼈다라는 거죠. 촉각은 감촉을 얘기하는 건데 벌의 날개짓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1cm 거리 떨어져 있을 때 벌이 막 그렇게 날개짓을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최소한의 자극 크기라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케팅 자극은 당연히 절대 식욕보다는 크게 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JND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두 자극의 차이 변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 자극이 클수록 차이를 느끼는 데 필요한 자극량의 변화가 더 커야지 느낄 수 있겠죠. 기준 자극이 작으면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금 10g과 14g을 넣었을 때 맛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14g은 JND라고 할 수 있더라. 즉 기준이 바로 10g일 때 14g은 4g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때 그 4g은 JND가 되는 거예요. 차이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100g과
100g에서 4g을 더한 104g의 맛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의 4g은 JND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패키지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소비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민감하게 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용량이나 뭐 수량이 조금 변해도 소비자들은 잘 지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근데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가격 변화 대신에 패키지 변화로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뭐 아까 허쉬의 사례도 얘기했지만 많은 그런 식음료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눈속임을 해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JND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즉 유사 제품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제품과 JND 이외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즉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품은. 그래서 보면 뭐 이거 하이트 같은 경우도 하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뭐 특별히 막 신경 쓰지 않고 보면 뭐 크게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 먹는 하마라는 제품이 워낙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물 먹는 해마라는 제품이 또 유사 제품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대충 보고 물 먹는 하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광고에서는 이 JND의 개념을 잘 활용해서 광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변화를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JND보다 크게 변화가 된 것을 모르게 하고 싶다면 JND에 근접하게 자극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비자들은 차이를 확실히 느낄 때는 그 JND 이상으로 그 다음에 그 차이를 잘 모르게 하고 싶다면 JND에 근접하게 자극을 제시해주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격 같은 경우는 인상과 인하에 JND를 활용합니다. 가격을 인상할 때는 사실은 많이 올랐구나 하는 것을 잘 느낄 수 없게 인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할인을 할 때는 확실하게 싼데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낮게 그 JND까지 그 이상으로 가격 차이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고 가격 인상을 하는 것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그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올려줘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JND를 활용한 광고나 가격에서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역화 지각, 아까 서브리미널 그 지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1957년도에 그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이루어진 실험을 통해서 식역화 지각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추후에 이 조사회사의 간부가 실험 결과를 너무 과장해서 발표했다고 해서 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고,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도 식역화 지각의 효과에 대한 결과를 계속 발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식역화 지각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해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결국 소비자를 속이는 거다. 소비자가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부분을 자극시켜서 마케팅을 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이런 서브리미널 지각은
활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지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거쳐서 지각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퍼셉추얼 맵이라고 하는 지각도 분석 사례를 제가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지각을 측정한 그런 결과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퍼셉추얼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고급 통계, 즉 통계 분석이 필수적인 작업이에요. 이 통계 분석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통 다별량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들이 다 사용되어져요. 우선 요인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기본적인 이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식생활 의식과 관련된 문항, 여러 문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요인 분석해서 각 요인이 이제 몇 가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뭐 20개 문항이다라고 하면 그 20개 문항을 몇 개의 요인으로 분석을 해주고요. 거기서 그 요인을 명명을 한다는 건 이제 그 문항들에 공통적으로 붙일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 건강식 선호축, 비선호축, 그걸 하나로 한 축으로 보고, 미식 선호, 경제성 선호축을 또 하나의 축으로 보면 이렇게 4분면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걸 기준으로 차원 선택 기준입니다. 그게 이제 요인 분석을 하고 나면 아이겐 밸류라는 게 산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 아이겐 밸류를 통한 설명 변량의 정도, 즉 그 요인이 어느 정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지의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설명 변량의 정도가 퍼센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가 높은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생활 요인, 최근 1개월간 마신 횟수에 이건 횟수는 서열이겠죠. 식생활 요인은 등간 척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과 1개월간 마신 횟수의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 뭐 이걸 구매 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 축을 기준을 선택하는 작업을 1단계에서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2단계 작업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요인 분석 점수 행렬을 클러스터 분석이라는 걸 해요. 군집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군집이 바로 이 원으로 나온 형태로 나온 것들이 바로 군집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군집을 결정하고 매핑할 요인상에서의 각 군집별 요인 점수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인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 좌표를 구하게 되면 이 4분면 내에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집에 속해 있는 사례수의 비례의 원의 크기를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1군집이 건강 중시형이라는 군집으로 나왔고, 제2군집이 식사 중시형, 제3군집이 간편식 선호 건강 무관심형, 제4군집이 요리 선호 적극적 건강 관리형, 제4분집까지 그렇게 4가지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군집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군집 중심 좌표가 나와 있죠. 군집 4개의 가로축의 좌표, 세로축의 좌표로 해서 그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군집에 해당되는 사례수로 이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례수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군집이 가장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군집이에요. 그 다음에 제4군집 그리고 제3군집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군집이 겹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 군집들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인 상에서만 겹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세분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축에 따라서 이렇게 요인 분석한 거를 그 결과를 군집 분석을 하게 되면 요인 분석은 문항을 분류하는 거고요. 군집 분석은 사람들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단계는 거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작업이 바로 브랜드를 포지셔닝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재 주로 마신다고 응답한 브랜드가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제품 시장의 실태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인의 각 축에서의 요인 점수를 합계해 평균을 구하고요. 브랜드, 주로 마시는 브랜드를 특정 브랜드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그 요인의 각 축에서의 요인 점수를 합계하는 거죠. 그래서 요인 점수의 평균을 브랜드, 각 언급된 브랜드들이 쫙 나올 거 아니야. A, B, C, D, E, F, G 이렇게 여러 개의 브랜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브랜드별로 2차원 맵상에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1군집에 해당하는 건강 중시형 사람들이 가장 주로 마시는 음료가 이 ABP, JNR 이런 브랜드들이고 그 다음에 식사 중시형 그러면 요 원에 해당되는 사람들 지금 건강 중시형하고 조금 중복 겹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간편식 선호 건강 무관심형에 해당되는 브랜드, 요리 선호 적극적 건강관리형에 해당되는 브랜드. 그래서 각 브랜드들의 위치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자사의 브랜드가 뭐냐를 놓고 경쟁사하고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느냐가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아니면 서로 다른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이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마시는 브랜드와 식사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주로 마시는 브랜드가 서로 차별화되어 있다면 시장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같은 원에 있는 그 브랜드들은 서로 같은 시장 내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각도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요인 분석하고 군집 분석하고 요인을 기준으로 축을 잡고 군집 분석으로 그 사람들을 분류한 후에 주로 마시는 브랜드를 가지고 위치를,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산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가 시장 클러스터의 목표대로 소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의 소재가 브랜드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지각도, 퍼셉추얼 매핑이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환경 분석하고 경쟁 분석하고 여러 가지가 여기서 다 나오겠죠. 우리 브랜드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주로 즐겨 마시는 브랜드인지, 또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랑 서로 다른 겹치지 않는 시장에서 싸우는 브랜드가 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아까 앞에서 했던 작업에 이제 타겟팅까지 사실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양, 건강, 지향 브랜드다. 이렇게 파란색 세모로 된 것들이 바로 영양, 건강, 지향 브랜드.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된 거는 브랜드 지향 브랜드. 간편, 구입 지향 브랜드. 요 파란색 원은 그렇고 노란색 원은 간편 구입 지향 브랜드 해가지고 이런 전체 과일 주스 시장에서의 시장 세분화와 타겟팅과 포지셔닝을 하나의 맵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 전략을 수립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분석이 돼 있어야 제대로 된 마케팅 전략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지금 식사 중시형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벗어나 있다면 그 시장으로 우리가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 중시형 시장에서 더 강화를 할 것인지, 그런 의사결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또 실제로 이런 그 지각의 측정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에 활용한 예를 또 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걸 확실하게 시키는 작업을 한 후에 이런 조사를 통해서 포지셔닝이 제대로 잘 됐는지, 포지셔닝을 했다는 것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광고를 막 했다는 거고, 마케팅 활동도 그런 쪽으로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마케팅 활동, 광고의 결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잘 포지셔닝이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고 목표 시장, 타겟을 선택한 후에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포지셔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광고할 때도 이 포지셔닝 전략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지셔닝이라는 것을 소비자의 의식 속에 경쟁 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자사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리매김을 하는 작업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세분화를 해요.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모든 시장을 우리는 다 겨냥할 수가 없잖아요. 왜? 마케팅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만 집중해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분화 후에 어떤 우리 고객으로, 타겟 고객으로 설정할 건가? 그게 바로 표적 시장 선정이잖아요. 그죠? 시장 세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를 어떻게 보낼 건가 결정하죠. 거기에 차별화와 제품 차별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도록,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포지셔닝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광고로 표현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DP, 표적 타겟팅, 포지셔닝 이렇게 해서 STP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는 살펴보고 조사를 소비자들의 생각하는 바를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한 것을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퍼셉추얼 매핑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일단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바로 사복 시장은 사실 요즘에 좀 사양길에 접어든 게 사실은 섬유 시장과 이제 패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 신사복 가지고 실제로 고가와 패션 시장적 놓고 브랜드들을 포지셔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브랜드도 아주 유명한 브랜드였는데 요즘은 봐야죠. 그 다음에 다 인죠. 프레젠 때 로가디스는 아직 있죠. 갤럭시의 그 삼성에서 나온 브랜드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보수적인 고가이면서 보수적인 브랜드로 보이는 거고, 버킷모아는 이게 원래 이라고 해서 진출을 한 겁니다. 버킹검도 사실은 삼성물산의 브랜드로 어느 정도 좀 중저가 브랜드로 패션 쪽에 스타와 스웨일 브랜드들은 좀 보수적인 스타일로 잡혀 있습니다. 요즘엔 또 완전히 브랜드들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해보면 또 다른 맵이 그려질 포지셔닝 맵을 실제로 하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 식역화 지각, 서브리미널 지각과 관련된 짧은 동영상인데요. 참고로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의도적으로 영화 상영 중 3000분의 1초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코카콜라를 드세요. 배가 고프신가요? 팝콘을 드세요. 와 같은 메시지를 화면상에 여러 번 빠르게 깜빡거렸던 실험이 있었습니다. 영화 상영 직후 코카콜라는 18.1%, 팝콘은 57.7% 판매량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삽입하면 구매라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후 해당 실험을 주도했던 제임스 비커리는 이 실험이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할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 말이죠. 우리는 정말 기업들의 속임수에 휘둘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모두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본주의 생존 가이드 안단테입니다. 위의 상황과 같이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신호로 잠재의식을 자극해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떠올리도록 영향을 미치는 광고를 서브리미널 광고라고 합니다. 이 잠재의식 속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은연중에 들어온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결국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서브리미널 메시지의 형태로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거꾸로 녹음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오디오에 삽입하는 형태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브리미널 효과는 처음엔 심리학 영역에서만 관심을 받았지만 현재는 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품의 매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성적인 내용을 삽입하는 형태로 쓰일 수도 있겠죠. 또한 서브리미널 광고는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논란을 영상 함께 보시죠. He's pushing a big government plan that lets Washington bureaucrats interfere with what their doctors prescribe. The Gore prescription plan, bureaucrats decide. The Bush prescription plan, seniors choose. 이 영상은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조지 부시 공화당 측에서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서브리미널 메시지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영상입니다. 민주당과 관련된 뉴스에서 bureaucrat 라는 단어를 등장시킨과 동시에 rat 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빠르게 등장시켰다는 것인데요. 이 자막은 화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할까요? 물론 서브리미널 효과는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자아와 같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상황을 바꾸거나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현재 서브리미널 광고는 호주, 영국,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송 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브리미널 광고가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정말 많은 기업들의 광고에 휘둘리며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은연중에 서브리미널 광고를 내보내는 기업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다행히도 서브리미널 효과에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는 우리가 TV 광고를 본 뒤 햄버거를 사 먹을 때까지 그 광고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광고와 자극들이 넘쳐나는 일상생활 중에 말이죠. 우선 밝혀진 것으로는 서브리미널 메시지가 사람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기보단 이미 그럴 의도가 있었던 사람을 조금 더 부추기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가 고팠던, 이미 투표를 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에게만 작용한다는 것이죠. 현재까지도 서브리미널 광고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지만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브리미널 광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식역화 지각과 관련된 동영상까지 봤고요. 오늘은 요 정도로 시간을 다 마친 관계로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질문을 좀 등록해 주시고요. 예,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